행복한 가정이 있다는 것은 이 생에서 미리 누릴 수 있는 천국과 다름없다. 참 따뜻한 말이죠. 그만큼 가정이라는 공간이 주는 힘은요, 더 크고 아주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그것이 무너졌을 때의 아픔은 그 어떤 아픔보다도 더 오래가고 깊게 남을 텐데요. 그만큼 소중한 공간을 잘 지키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오늘도 인생 책방 통해서 따뜻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 인생 책비싸 책수의 관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지식 탐험가이자 비즈니스 입문 기술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네, 고전을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고전 읽기 시간. 이시안 작가님,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오늘은 정말 와, 이름을 듣는 순간, 제목을 듣는 순간 묵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묵직한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이미 갖고 와가지고 반품이 안 돼요. 그래요? 너무 무거워서 도로 들고 갈 수도 없고. 너무 묵직하군요. 네, 어쩔 수 없이 이 묵직한 걸 풀어드릴 텐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도 이게 굉장히 좀 익숙하지만 너무 네네. 묵직해서 선뜻 손이 안 가는 그런 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늘 하는 얘기가 고전 중에 고전이다. 문학사의 대작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멋있다고 하는데 왠지 나랑은 거리감이 느껴지고 선뜻 이렇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 작품이 그 긴 것을 빼고서 줄거리를 보면요. 네. 생각보다 재밌어요. 굉장히 막장 범죄 스릴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부작짜리 드라마를 영화 한 편으로 압축해놓으면 굉장히 재밌을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재밌는데 이게 6부작으로 드라마로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렵다, 힘들다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생각해보면 드라마 보는 재미도 이 박진감, 긴장감 넘치는 그렇죠. 그 재미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책도 반전이 있고 사람 심리관에 막 엉켜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고전인데 어떤 재미가 있을지 사실 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요. 네.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표도르 까라마조프거든요. 네. 이 사람이 굉장히 탐욕스럽고 좀 안 좋은 인물이에요. 네. 말하자면 근데 누구한테라도 원한을 살 만한 인물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살해당해요. 살해당. 네,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용의선상에 있는 게 그 세 아들들이에요. 그 형제들.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포인트로 이 세 형제 과연 어떤 사람인가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아버지 표도르는요. 여자, 술, 돈, 도박 이런 거에만 집착하는 인물이고요. 단적인 예로 세 형제의 어머니가 모두 다른 사람입니다. 첫째가 드미트리 맏형인데요. 이 사람은 예전에 군인이었다가 이제 퇴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도박, 빚과 유산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는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 평소에 관계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드미트리는 말하자면 육체적 또 본능적 이런 걸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네. 좀 다혈질에다가 뭐 휘둘리고 충동적이고 이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반이라는 사람인데 이반은 완전 반대예요. 이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학자고 작가입니다. 좀 냉소적이고 뭐 그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또 무신론자에 가깝거든요. 셋째가 알료사, 이 친구가 가장 다정다감하고 이 어떤 화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은 견습 수도생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가정 내 갈등을 좀 봉합하려고 계속 그 사랑, 뭐 화합 이런 걸 외치는 사람이죠. 이 세 형제가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세 사람인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엄마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건데 세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요.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은 세 형제가 각자 다른 가치와 시선으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에 접근하는 뭐 그런 내용인 건가요? 그냥 제가 한번 찝어볼게요. 네. 설마 첫째 드미트리가 범죄자 아니에요? 일단 아버지가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 아니, 아버지가 안 좋아하니까 아버지한테 해코지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모든 추리소설은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은 범인이 아니잖아요. 초반기에는 드미트리가 가장 의심스럽고 실제로 경찰이 보기에도 그래서 살해 용의자로 체포가 됩니다. 그러다가 슬슬 하나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데 스메르자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서자예요. 이 스메르자코프의 어머니가 이 카라마조프가 앞에서 정원에서 출산을 했고요. 이 여자는 죽어요. 그래서 아이만 남잖아요. 네.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하인으로 키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범인으로 급부상을 하게 돼요. 실제 범인은 스메르자코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적인 범인은 스메르자코프인데 결국 범인으로 드미트리가 체포가 돼가지고 유배를 가게 돼요. 아이고야. 되게 애매한 상태가 되죠. 근데 진짜 변민이라고 했던 스메르자코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얘기만 들어도 원한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 그럼 표도르는 자기 아들인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는데 네.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대신 하인처럼 취급하고 투명인간처럼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스메르자코프는 사람들한테 이런 적개심, 분노를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태어날 때부터 죄인 취급당하고 사랑이나 인정 한 개도 못 받고 그런 거 보면은 이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가 알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누가 범인이냐 이걸 넘어서 누구에게 그런 책임이 있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행한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책임감을 무시한 사람, 외면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 모두가 조금씩은 죄를 나눠 가진 게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한테 던지는 거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이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세 번째 포인트로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 사실 제일 바람직한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요? 세 형제 중에? 셋째 아들. 그쵸. 네. 그 사람이 또 화자처럼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 용서, 화합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이반처럼 뭐 드미트리처럼 그렇게 정말 세상 속에서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셋째처럼 어떤 사랑, 화합 이런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살짝 사랑과 용서, 구원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끝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그냥 살인 사건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가 점점 뭐 신, 죄, 구원 이런 얘기까지 다 아우르니까 아 이래서 걸작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그렇죠. 처음에 범죄 스릴러라고 해서 어떻게 고전일까 했는데 정말 우리 생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고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고전 읽기는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만나봤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건강하고 바른 음식을 만드는 일 자체를 수행을 삼아 오신 분입니다. 한국의 사찰 음식의 전통과 철학을 전 세계에 알려오신 분인데요. 조계종 사찰 음식 명장 1호 선재 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계절에 견디는 음식을 먹어줄 때 가장 나한테 좋은 음식입니다. 음식할 때 나인 거죠. 왜? 음식이 원인을 만들고 그 해결이 어디서 있기 때문에 음식에서 있기 때문에 요즘은요, 아시죠? 셰프가 스타가 되는 세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워낙에 프로그램도 많고, 네. 그분들이 뭐 예능이며 광고며 섭렵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모신 우리 선재 스님도요, 사찰 음식계 스타 셰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국내외에서 정말 인기 많은 분이시잖아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뭐 특별하게 무슨 요리 선생님께서 요리를 배운 적은 없고요. 단 이제 그 어릴 때 네. 우리 그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수락관에 국녀셨더라고요. 이제 개학기 때 나와서 두 분이 사돈을 맺었는데 우와. 외할머니가 친손자, 외손자 많은데 네. 어릴 때부터 저를 이렇게 이뻐하시고 나는 얘를
같이 살겠다 그래서 저를 할머니가 데려다가 학교 다닐 때 밥을 해주셔서 네. 그냥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막 음식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다 그렇게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엄청 할머니한테 잘 얻어먹고 많은 걸 배우고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리는 그냥 그게 기본이 됐고 네. 이제 제가 그렇게 음식을 하게 된 것은 어느 날 손바닥 발바닥이 노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강경화인 줄 알았고 얼굴이 이제 까매서 흑달까지 해서 병원에서 얼마 못 살겠다. 6개월에서 길어야 1년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제 활동을 중단하고 네. 이제 혼자 이제 시골에 가서 살 때 저는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갔는데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살아계셨는데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불효는 안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해줬어요. 어머니보다 제가 먼저 죽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제 이제 기도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음식을 해서 먹으면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사천에 논문을 썼는데 네. 그 논문에 모든 것이 약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약이 아닌 걸 버리게 됐고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치유를 받은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리를 가르치게 된 것인데, 이렇게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얼마큼 중요한가.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내분과 어떻게 소통하고 이런 거를 가르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리하는 스님이 됐어요. 그러게요. 예. 근데 스님께서 사찰 음식으로 어린이 뮤지컬까지 만드셨다는 네. 얘기 들었거든요. 예. 직접 대본까지 쓰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 아이들이 너무 이제 밥 투정도 많이 하고요. 또 막 그 식재료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돈 주고 사 먹으면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막 물건도 잊어버리면 뭐 찾아야지 챙기는 게 아니고 새로 사고. 뭐 또 사줄 건데 막 이렇게 해서 자기 관리를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거리서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겠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아이들을 키워야겠다, 심성을. 그래서 제가 이제 심성 훈련을 시키는 음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쌀 하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한 알에 쌀알이 오기 전까지는 뜨거운 태양도 견뎠고 비바람도 견뎠고 천둥번개도 견뎌서 네. 우리한테 온 거야. 네가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쌀 하나를 꿀꺽 생기면 되겠어? 그러네. 너무 자연에 감사를 해야지. 네. 예, 이렇게 하면서 그 뮤지컬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예, 법을 예. 알려주는 뮤지컬이군요. 예, 예, 아이들이 그렇죠. 먹을 예. 때 음식을 더 소중하게 느낄 예, 수가 예. 있겠어요. 스님께 음식이라는 거는 네. 그냥 먹는 문제가 아니라 사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선재 스님께서 가지고 오신 인생책이 궁금합니다. 역시 음식과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석훈 저자의 음식 북부론 어떤 책인지 먼저 만나보고 올까요? 매일 먹는 밥. 하지만 그 밥상에 오르는 음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음식 국부론, 도마 위에 오른 밥상은 경제학자인 우석훈 저자가 쓴 음식에 대한 통찰의 기록인데요. 우리의 밥상이 기업의 논리와 자본의 시스템에 의해 어떻게 지배당하고 있는지 그 구조를 파헤치고 묻고 있습니다. 건강한 밥상이야말로 건강한 사회, 부유한 국가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지 이 책은 도마 위에서부터 다시 묻고 있습니다. 야, 밥상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맛있게 먹는 것만 밥상 위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좀 읽으면서 뜨끔하더라고요. 준영 씨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정말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네. 왜냐면 우유. 오. 우유는 그냥 우리가 마시면 건강해진다고만 키 큰다.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우유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정말 얘기가 너무 재밌었던 게 네. 1톤짜리 소가 먹으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데 0.1톤도 안 되는 아기가 먹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가 새롭게 맞아요. 다가오더라고요. 네. 저도 이걸 보면서 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아니었구나.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당하는 그런 느낌의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게다가 그 음식이 우리한테 오기까지의 사회 구조, 유통,
어떤 소비의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사회학 책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좀 흥미진진한 책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거든요. 거기다가 한 가정의 식단을 책임지는 주부로서 이 책이 굉장히 더 특별하게 느껴졌는데요. 이 음식과 먹거리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잖아요, 우리 스님께서.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음식을 할 때는 부처님의 음식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네. 3,000년 전에 왜 유기농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음식이 약이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의사와 같다. 우리 몸은 지수화풍이라는 그 물질로 이루어진 내 생명이에요. 권진영 권선생, 이지혜 아나운서, 이시연 박사님도 다 자기 생명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음식은 내 생명이 아니잖아. 이 내 생명을 나한테 둘 때는 이 음식이 어떻게 편안하게 우리한테 받아들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리사는. 그래서 이 식재료를 어떻게 살려서 먹을 사람이 해줄 것이냐. 그러면 이 식재료는 자연에서부터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일이 1번이었고 먹거리는 2번인 이런 지금 구조들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본인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구성이 돼야 되고 여기가 국회잖아요. 여기 시민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기감을 느끼고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문화, 미래, 건강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꼭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 책의 뒷표지에 보면요. 건강한 밥상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잘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진다고만 생각했는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밥상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굉장히 네, 새로운 맞습니다.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우리 선재 스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뭐 잘 먹는다라고 하면요. 배부르게 맛있게 먹는다는 의미로 저희가 쓰잖아요. 근데 먹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라는 말씀을 스님께서 하셨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안 먹는 게 수행이거든요. 안 먹는 걸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근데 먹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먹는 걸 일반 사람이 식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먹는 일이다. 우리는 식사라고 아니고 공양이라고 합니다. 공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눈다 소리입니다. 음식은 내 몸과 소통을 해서 나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육류나 파마늘을 뺀 이유도 그 음식이 우리 마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데 그 음식은 어디서부터 왔죠? 자연에서부터 왔잖아. 그 자연이 맑고 건강한 데서 자라는 식재료는 나를 건강해주지만 이 땅물 바람 공기들이 오염된 데서 자란 식물은 자체가 오염되어 있고 그걸 먹으면 내가 병들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려면 음식 식재료가 건강해야 되고 이 건강한 식재료는 자연의 생명들이 건강할 때 오기 때문에 내가 먹는다는 것은 공양이다. 내 몸과 나누고 내 마음과 나누고 저한테 먹는다는 것은 불교적으로 공양이라는 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다는 것은 온 우주의 생명하고 소통하는 것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수행인 것이죠. 네, 그러네요. 예. 그냥 먹는다는 게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단순한 일인데 네. 정말 사회와 연결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요. 근데 제목이 음식 국부론이거든요. 근데 네. 국부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옛날 사회치 시간에 애덤 스미스가 떠올라요. 근데 이 책에도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뭘 먹으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훨씬 부강한 나라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가 단순히 뭐 개인의 뭐 식습관이 아니라 그 나라의 수준이라거나 공동체 가치관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하루에 3끼니를 먹는데 그 3끼니마다 자기가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누군가는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 3년간 내가 먹어온 것이 나다. 그럼요. 맞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의 밥상이 건강한 사회로 가고 있는 중일까요? 말인무신. 갑자기 말씀을 못 하시네요. 안타까운 게 많죠.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저도 이제 뭐 아침에 눈 뜨면 바깥에 나와서 있는 시간도 많고 또 공직에도 스님이지만 네. 3년을 살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걸 어떻게 해줄까? 오죽하면 내가 제일 위에 기관장인데도 내가 직원들 밥을 해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게 제일 안타까우셨어요? 일단 그냥 끼니를 때운다는 생각으로 먹는 거.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네. 돼 있지만 저는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러죠. 막 멀리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머니한테 김치를 담아달라 그래라. 이제 다 김치 뭐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아침에 밥을 해서 전기밥솥 꽂아놓고 그동안에 샤워하고 화장하고 다 하고 네. 그리고 그냥 김치하고 밥만 해서 먹고 와라. 그래도 하루에 에너지가 산다. 내 아침은 김치국물하고 밥이야.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어도 나는 에너지를 쓰잖아. 이렇게. 그래서 내가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존재하려면 좋은 먹거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예, 먹는다는 거. 먹거리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냥 때우기식의 네. 음식은 안 먹었으면 좋겠고 네. 너무 또 지나치게 가식하고 너무 지나치게 또 막 맛있는 거 찾아 먹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 그게 약인지 좀 따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 엄마가 늘 했던 말씀이세요. 아침 든든히 챙겨 먹고 나가라. 그래야 네. 머리가 돈다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 이시안 작가님처럼 김치 안 드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김치를 안 드세요. 스님. 왠지 잃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다른 발효된 걸 드시고 계시겠죠. 우리 교수님께서 야, 오랜만에 좀 혼나는 느낌이에요, 이시안 뭐를 작가님. 잘 드십니까? 뭐를 네. 좋아하십니까? 쌤이 이런 거. 햄이가 뭐예요? 스님이 이렇게 게맛살 같은 거 게맛살 이런 있잖아요. 인공식품입니다. 스님 표정 안 좋아지신 거 언제 한번 보이시죠? 따로 면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시안 작가님. 되게 똑똑한 혼나는 분인데 뭐 드시고 사시는지. 진짜 너무 우리 궁금해요. 스님의 그 밥상에는 어떤 게 오르나요? 주 메뉴는 김치와 밥, 예. 네. 그리고 모든 김치 속에는 다 간장이 들어가고 간장. 된장도 들어갈 직접 때도 있고, 발효시킨. 예, 네. 고창도 들어갈 때도 있고요. 모든 음식은 제가 만든 간장만 넣습니다. 식초는 천연 발효한 거 먹고요. 그리고 이제 조청은 이제 파는 뭐 물엿이나 올리고당이 아니라 그냥 전통으로 고운 조청. 이것만 있으면 저는 무슨 요리도 다 하고요. 이렇게 먹고 나면 굉장히 편안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김치국물이죠. 예, 김치국물에 계속 마시고. 근데 이게 묘하게 따라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스님 연세에 비해서 피부가 정말 반짝이며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얼굴로 그게 드러나나 봅니다. 근데 예전에 아프실 때 얘기를 잠깐 해보면 뭐 워낙에 일정도 바쁘고 힘드셨지만 그렇게 아프게 되신 이유가 먹는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먹는 것도 이제 이게 뭐 그 전에는 뭐 과자도 좀 먹고 애들, 과자도 먹고, 예,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아이스크림이거든요. 맛있죠.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무리했던 것은 먹는 것도 중요했지만 너무 피곤했어요. 과로를 하셨구나. 과로를 했어요. 사실은. 그때 그게 간경화셨 예, 나이도 간경. 어리셨던데요? 몇 살 때셨죠? 30년 전이니까 39살이에요. 마흔도 되기 전에 간경화로 그때 뭐 1년도 못 산다 하셨던 예, 거예요? 6개월. 짧아 6개월, 길어야 1년이었는데 발에서 열이 나가지고요. 제가 수건을 이렇게 물에 적셔서 발바닥을 이렇게 놓고 네. 식어야 잤어요. 막 이게 막 뜨끈뜨끈할 정도로 간에 열이 차여가지고 심장에 열이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저희 아버님하고 오빠 두 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간이 안 그러니까 좋으셨구나. 유전자를 제가 네. 타고났어요. 근데 진짜 1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건데 그 젊은 나이에 네. 어쨌거나 다 뭔가 비워내고 갈아내면서 음식이 내 생명에 어떤 의미인지를 절감하게 되는 시간이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예. 제가 아플 때 다시 노문을 폈죠. 부처님이 음식이 약이라 그랬는데 난 어쨌든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야겠다. 이제 그래서 약을 찾아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경전을 펼쳤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약이 아닌 걸 먼저 버려야겠구나. 그래서 5살 아이가 읽어서 이해 못하는 것은 다 버리기 시작을 하면서 한 그 1년쯤 되니까 향체가 생기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셀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도 많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랬죠.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건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야, 뭐 인생에 깊이 있는 말씀을 음식을 통해 듣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밥상 위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책 읽으면서 잠깐씩 이렇게 멈칫하게 됐거든요. 뭐 유전자 조작 식품, 뭐 조미료, 대량 생산과 유통 구조. 정말 생각 없이 지나쳤던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복잡하고 위험한 구조 속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스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그 밥상에서 가장 불편한 진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음식이 약인가를 살펴라. 약인지. 그러면 제가 좀 아까 약이 아닌 걸 버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뭐 친환경 급식한다고 이제 시가 네. 이야기했을 때 막 잔류 농록 검사를 하고 야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강사로 나셨는데 막 앞에 너무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다 찬물을 끼얹었다는 거. 여러분들 친환경 급식 아닙니다. 뭐야 유전자 조작도 다 골라내고 막 잔류 검사까지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음식이 약을 만들려면 양념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는 조미료야. 맛만 도와주는 조미료였지 약을 만들어주는 양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양념이 아니라 약념인 예, 거죠. 예. 양념의 개념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음식이 좋은 게 유엔도 그랬잖아요. 한국 네. 세계 1위가 된다. 지구가 계속 오염되면 짐승이 오염되고 식물이 오염되는데 그 식물을 서양 사람들은 날로 먹고 볶아 먹고 설탕과 식초를 또 피클이라는 걸 담가 먹어. 근데 우리 김치할 때 식초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죠. 그건 알죠? 네. 그죠? 발효하는 산으로 변하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너무 강한 거, 너무 막 더운 거, 냉한 것을 다 중화시켜주면서 농약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도 그 발효하는 과정에서 많이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양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독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유전자 조작의 식품들도 많잖아요. 네. 우리가 만들어지는 식품에. 그러니까 나는 육류도 10번에 한 번을 먹어도 동물이 행복한가. 우리 그걸 정육이라 그래요. 깨끗한 고기다. 네. 그걸 살펴야 되고 이 내가 먹는 식재료를 제철 음식인가. 내가 제철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환경 오염에 이런 것들에 내가 동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으면서 공덕을 재야 되잖아.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이 음식이 진짜 약이 되는 음식인지를 살펴야 된다. 양념을 제대로 썼는가, 양념. 먹을 사람에 맞춰서 음식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되었지 않냐. 그래서 많은 이제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저한테 요리를 받으면 너무 충격을 받는다는 거. 자기 뭐 20년, 30년 요리했는데 진짜 식재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요리사는 겸손해야 된다. 어디다 겸손해야 되나? 식재료에 제일 먼저 겸손해야 된다. 땅, 물, 햇빛을 통해서 우리 대신 왔잖아. 네. 그러니까 얘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 거. 너무 궁금한 게 우리 선재 스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도대체 뭘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와. 짜자잔! 선재 스님의 나만의 소울푸드 베스트 3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3위 보도록 할게요. 궁금한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감자 오이국? 예상이 안 되는 맛이어서 어떤 음식인가요? 오이로 국을 끓여요? 지금이 이제 먹을 철입니다. 네. 감자도 캐고요. 네. 오이도 따고요. 네. 이제 어릴 때 집에서 많이 먹던 음식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우리가 저기 전주시 효령대 후손이라 되게 궁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네.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시면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을 해달라 그러세요. 네. 그게 이제 이 감자 오이국이에요. 감자가 아린 맛이 있잖아요. 네. 감자를 먼저 썰어서 간장에다 묻혀놔요. 그러면 끓여도 아린 맛이 없어지면서 잘 안 부서져요. 그러면 저거를 그냥 끓이기도 하고 들기름에 볶기도 하는데 저걸 끓이다가 마지막에 오이가 왜 그 약간 풋내도 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오이를 딱 썰어갖고 저기다 포르륵 끓일 때 한 번만 포르륵 끓이면 오이가 상큼하면서 단맛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 감자 오이국을 제가 좋아해요. 야. 예. 감자 오이국. 아니, 오이 떠올리면 냉국밖에 기억이 안 그러니까요. 나는데 네. 감자랑 오이의 조합이라니까 정말 궁금하네요. 갑자기 턱받이를 안 갖고 게 후회가 될 정도로 침이 고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베스트 2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위는
노각무침. 네. 노각이요. 레이건 오일. 아, 노각은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생소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이 노각이 그 열이 많을 때 어머니가 제가 열체질이에요. 네. 그래서 막 열성이 있을 때 어머니가 노각을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네. 씨 빼내고 수저로 막 긁어 짜갖고 저를 주스를 주세요. 그러면 그 주스를 한 번 탁 먹으면 거짓말같이 더위가 싹 없어져요. 그러면 그 이제 짠 거를 갖고 어머니가 냉하니까 이제 꼬창에다 묻혀주기도 하고 그걸 갖고 된장찌개 끓여주기도 하고 꼬창에다 넣어서 끓여주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노각무침에다 여름에 보리밥을 비워 먹으면 저 에어컨 안 틀거든요. 거의 여름에. 그냥 노각만 있으면. 그 노각하고 상추 이런 거 먹으면 몸이 저절로 시원해지는 거야. 그리고 보리차 마시고 보리밥 먹고. 제가 여름에 에어컨 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에어컨 대신 노각을 집에 들여놓으시면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대망의 1위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김치찌개. 아, 네. 김치찌개 너무 맛있죠. 네. 근데 2위, 3위는 듣도 보도 못한 네. 건데 1위는 너무 익숙해요. 네, 진짜 너무 5천만의 익숙해서. 김치찌개죠. 예. 저는 365일 매일 끓여줘도 맛있게 먹고 좋아하는 게 김치찌개입니다. 예. 그래서 저 김치도 처음에 제가 아플 때는 이게 김치도 못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치를 익혀서 거기다가 김치 국물을 나중에 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섞어서 먹는데 제가 간에서 흡수가 안 되니까 위도 안 좋고 막 이게 흡수가 안 되잖아요. 네. 담즙도 안 나오고. 그럴 때 밥을 많이 먹어도 되는 것이 김치찌개예요. 물론 김치찌개가 간이 있으니까 많이도 먹지만 네. 김치찌개를 먹고 나면 편안해. 소화가 돼. 그래서 막 어디든지 가면 저는 김치찌개를 끓여요. 손님한테 끓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묵은 김치를 냉장고에다 막 맨날 막 힘들면서도 묵은 김치를 넣어놨다가 하고 이제 김치로 수업하러 올 때도 김치찌개 한 그릇 끓여놔요, 제가. 아니 저희가 김치찌개 하면 늘 돼지고기 김치찌개인데 돼지고기도 안 넣으실 텐데 무슨 맛일까 했는데 뭐 버섯도 넣으시고 네, 들기름 넣고. 견주를 그렇게 하시는군요. 예, 예. 아우, 입이 침이 생겨 같아요. 아우, 이렇게 소울푸드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김치찌개를 하나 끓이더라도 대충 끓일 것이 아니라 스님처럼 좀 네. 정성을 다해서 얘기를 하면서 끓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나만의 소울푸드 선재 스님과 함께하는 베스트 3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를 통해서 자세한 얘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한 그릇의 수행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음식을 뭐 식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스님께서 사찰 음식 문화연구원에서 활동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단순히 뭐 음식을 연구하는 걸 넘어서 어떤 철학이나 메시지를 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양이라는 의미는 자연의 생명하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스님들 바로 공양 아시잖아요. 네. 마지막 실습물 다 마시는 거. 그거는 뭐냐면 내가 먹은 음식의 찌꺼기를 통해서 물을 더럽히고 이 자연의 생명,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한 그릇의 음식 속에는 모든 법을 담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물도 행복하게, 식물도 행복하게, 네. 땅도 행복하게, 바람도 행복하게, 태양도 행복하게 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행복들이 결국은 뭐죠? 나의 행복을 준다는 거. 그래서 모든 생명이 행복하다는 그런 철학을 사실 한 그릇에 담아서 그걸 통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재료를 만날 때부터 농사를 지을 때부터 수행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그릇에 바로라는 한 그릇의 음식을 통해서 네. 모든 우주를 담고 그 속에 모든 우주의 생명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이 밥그릇 하나에 우리는 실천을 하고 그릇 통해 통행을 하고 그래서 모든 세상과 소통을 하고 내 몸과도 소통을 하고 우리도 소통하고 이렇게 합니다. 음식 밥 한 그릇 먹고 나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네. 건강해진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하다못해 무도 실현을 통해서 단단해지는구나 싶어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도 네. 무를 저랑 음식을 만들면 애들이 다 먹어요. 무고 배추고 다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무도 이거 500원 주고 사는 500원짜리 아니면 애들이 500원 주고 사왔다면요. 그런데 이 무가 이제 땅물 바람 이렇게 내가 무를 썰어주면서 이 무가 자랄 때 어떻게 자랐나 네.
뜨거운 태양 견딜 때 무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봐라. 그리고 느낌을 이야기하라니까 어떤 아이가 이래요. 스님, 물을 먹었더니 소리가 들려요. 소리요? 사각사각 소리가. 아, 근데 내가 하는 사각사각. 이야기가 누가 바람 소리를 듣고 자라서 그러는 거야. 야, 귀여워. 표현이 예쁘네요. 물이 있어요. 물 네. 먹고 자랐지. 달아요. 햇빛 봐서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애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음식이 정말 우리 사회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개인에서부터 시작되는 음식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우리 스님께서 꼭 소개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직접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나의 병은 모든 중생의 어리석음과 애착으로부터 생겼습니다. 무지가 남아있는 한 존재의 애착이 남아있는 한 나의 이 병도 계속될 것입니다. 만일 모든 중생의 병이 낫는다면 그때 나의 병도 낫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자에게 외아들이 있어 그 아들이 병들면 그 부모도 병들고 만약 아들이 병이 나으면 부모도 낫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고 중생의 병을 앓을 때 보살도 병을 앓으며 중생의 병이 나면 보살도 병도 낫습니다. 또한 이 병의 원인은 보살의 큰 자비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 그랬는데 여기서 중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생명이라 물이 중자로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땅이 아프면 거기서 자라는 식물이 아프고 그 식물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소리야. 물이 더러워지면 물이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픈 더러워진 물을 먹으면 내가 병들기 때문에 중생이 아팠으면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파서 나도 아프고 내가 아프니까 너도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멋진 말이잖아요. 그러네요. 여기는 이제 텔레비에서 보면은 너무나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그들의 아픔이 나와 별개가 아니고 나와 같은 하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아프지 않도록 서로가 도와주고 또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밥상은 생명을 대하는 자리다. 너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함께하는 그런 공존의 의미를 함께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스님께서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음식 국부론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음식은 온 우주의 생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것인지, 어떻게 음식을 해서 먹을 것인지, 음식에 연결되는 모든 우리 사회적인 거, 그다음에 내 개인적인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영 씨 오늘 선재 스님 만나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드라마 선제 업고 티어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요. 오늘만큼은 선재 스님 업고 튀고 싶네요. 우리 집으로. 얼마나 밥을 만나게 해주실까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 스님의 가르침 그 교훈을 삼아서 음식을 할 때도 좀 더 정성스럽게 양념이 아닌 약염을 생각하면서 좀 더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덕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인터넷을 많이 우리- 찾아봐야지. 우리 이렇게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는지 전생에 내가 보니까 우리 말로 표현을 네, 하면 네. 수행을 한 사람이라 정말 예, 저 같이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감사합니다. 나도 진영 씨, 권진영 씨 옆에 붙고 싶으네요. 아, 우리 집에 가요. 선재 스님 업고 튀어. 자,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보통 음식에 관한 책은 네. 음식 레시피나 아니면 음식 인문학에서 음식의 역사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음식 사회학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식에 대해서 사회적인 의미라든가 그런 유통 구조까지 나와 있어서 근데 또 스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음식 사회학이 아니라 음식 생명학이다. 완전히 새로운 거다. 네, 음식이 우리 몸과 우리 생명과 얼마나 큰 유기적 관계가 있는지 그게 또 사회적 책임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책이어서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아, 스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음식은 내 생명이죠. 온 우주의 생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30년을 덤으로 살은 음식이 약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는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진짜 약인지, 또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복을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서 어디서부터 왔는가, 자연의 생명을 또 살리고 온 우주의 생명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을 만들어서 일단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주위의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한식이, 사찰 음식이 많은 분들한테 건강과 행복을 드리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식의 훌륭한 또 사찰 음식의 지혜를 함께 배워가는 그런 소통의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네. 야, 우리가 바쁘게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밥 한 끼 그냥 간단히 때우거나 아니면 건너뛰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요. 음식이 얼마나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식재료는 생명이다. 음식을 먹는 일은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일이다. 이런 음식에 대해서 생명과 철학을 담고 계신 선재 스님과 함께 했는데요.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건강한 사찰 음식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재 스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직업이 약 17,000여 개라고 합니다. 이렇게나 다양한 직업이 존재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 각자의 삶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길도 무궁무진하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이 수많은 직업들 가운데 나만의 길, 나만의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책들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화제의 도서도 놓치지 마시고요. 책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영감을 발견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길에 오릅니다. 누군가는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하고, 또 누군가는 노트북을 챙겨 카페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각기 다른 모습만큼이나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수많은 직업이 존재하는데요. 다시 태어나면 이런 직업도 갖고 싶어는 평범함을 벗어난 특별한 직업 202가지를 한 권에 담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만의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는데요. 책 안에는 숙취치료사처럼 술에 취한 의뢰인을 방문해 돕는 사람, 테마파크 건축가처럼 놀이동산을 디자인하는 사람, 그리고 노년 플래너처럼 은퇴 후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등 생소한 직업들이 펼쳐집니다. 책에는 각 직업의 이름과 유래,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인터뷰, 그리고 그 직업이 탄생한 배경까지 꼼꼼히 담겼죠. 저자는 직업의 종류만큼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도 다양하다고 강조하는데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은 실제로 존재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새로운 직업이 나타날 거라고 말합니다.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일의 가능성을 만나보고 싶다면 이 책이 좋은 안내자가 되어주겠죠? 다시 태어나면 이런 직업도 갖고 싶어를 통해 여러분도 나만의 일을 상상하고 삶의 새로운 면을 발견해 가길 바랍니다.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노트북 하나로 어디서든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여행지의 카페, 해변의 바람,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자유롭게 일하는 삶.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는 디지털 노마드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세상에 알린 대표적인 책입니다. 저자 팀 페리스는 하루 12시간씩 일하다가 결국 탈진까지 경험했다는데요. 그는 이렇게 일만 하다 인생이 끝나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 끝에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예를 들어 저자는 이메일 확인 시간을 하루 2번으로 줄이고 명확한 안건이 없는 회의는 아예 거절하는데요. 중요한 일만 남기고 반복적인 업무는 외주로 돌리며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시간을 통제합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만큼만 일하면서도 한 달에 4만 달러를 벌게 됩니다. 이 책은 주 4시간 근무라는 자극적인 제목만큼이나 기존의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는 4시간만 일한다를 읽다 보면 노트북 하나 들고 떠나는 자유로운 삶이 결코 꿈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일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책상 위를 바라본 적 있나요?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정작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는 복잡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책인데요. 저자는 소위 일 잘하기로 유명한 상위 0.1%와 함께 일하며 그들의 습관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일에 대한 습관을 낱낱이 공개하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회사에서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을 정리했는데요. 책에는 아침에 출근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부터 메일함을 비우는 방법, 회의 시간을 줄이는 노하우까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그는 업무의 본질을 파악하고 핵심에 집중하라 라고 조언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 고민이나 잡무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100장짜리 보고서도 한 장으로 요약하는 힘을 기르고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80%의 완성도면 충분하다는 기준을 세워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책은 단순함이 곧 게으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현명하게 일하는 방법임을 알려주죠.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를 읽고 나면 여러분도 불필요한 복잡함을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외교 현장에서 반복되는 실수와 오판,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낸 내용인데요. 강대국의 논리와 현실의 간극, 그리고 외교정책 결정 과정의 맹점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우주를 보면 떠오르는 이상한 질문들인데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우주 저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한 적 있으신가요? 이 책은 별은 왜 반짝일까? 시간여행은 정말 가능할까? 와 같은 엉뚱하지만 근본적인 궁금증을 과학적 시선으로 하나씩 풀어냅니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도 어느새 우주 여행자가 되어 기발한 질문 속을 탐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바이오 패권 경쟁인데요. 이 책은 미국, 중국, 유럽 등 각국이 바이오 산업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고 치열하게 맞붙는 현장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유전자 치료, 백신 개발,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지금, 한국이 승자가 되기 위한 실질적 전략과 로드맵,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